결혼식을 올리고 정확히 26번째 날 밤이었어요. 샤워하러 간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리 보기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보고 싶었어. 집에 갔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메시지들을 보는데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같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도저히 동료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핸드폰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명을 하려다가 제 눈빛을 보고는 포기한 것 같았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는데 그 느낌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아직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행수기의 사연열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에게 2번이나 배신당하고 방송에 나올 만큼 유명한 시부모님께 손자를 외면당한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수연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싣고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새 열차가 출발할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땡땡 소아과라는 금빛 간판이 햇살에 번쩍이던 그날, 간판 옆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함께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이 흰 가운을 입고 활짝 웃는 사진이 현수막 가득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몇 번이고 봤던 그 미소였어요. 따뜻하고 믿음직스럽고 세상 모든 아이를 사랑할 것 같은 그 얼굴. 저는 그 현수막을 올려다보며 13개월 된 제 아이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분들이 왜 이 아이는 모른 척하는 걸까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로비문을 밀고 들어서자 접수대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예약 있으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약은 없어요. 하지만 원장님 두 분이 저를 꼭 만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원장님도 손자를 데려왔거든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이제는 울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연, 올해로 35살입니다. 제가 남편 김준혁을 처음 만난 건 32살 늦가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연애 한 번 번번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 때는 공부에만 매달렸고 졸업 후에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살았으니까요. 30이 넘으면서 어머니가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고 저도 슬슬 마음이 조급해지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대학 동창 재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아, 나 진짜 딱인 사람 있는데 소개시켜줄게. 수학학원 강사인데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진짜 좋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소개팅이라는 게 늘 기대보다 실망이 더 컸으니까요. 그런데 지영이가 어찌나 강하게 미는지 그냥 한 번만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2살 어린 30살이었는데 또래보다 훨씬 듬직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눈매가 선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조근조근 잘했어요. 경총도 잘을 했고요. 제가 회사 얘기를 꺼내면 눈을 맞추며 그래서요? 그땐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 괜찮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났고 평일엔 퇴근 후 통화를 했어요. 준혁 씨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좋아했고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좋았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만난 지 2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저는 그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5개월이 되던 날 모든 게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결과를 확인하는데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임신한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결혼하자. 망설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무서움이 반, 안도가 반이었을 겁니다. 결혼 준비는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예식장을 잡고 신혼집을 구하고 뱃속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과 동시에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세상에 둘도 없을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 저는 적잖이 긴장했습니다. 준혁 씨한테 미리 들었거든요. 2분 다 강남에서 소아과를 운영하시는 의사시고 TV에도 몇 번이나 출연하신 유명한 분들이라고요. 실제로 검색해봤더니 방송 클립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육아 건강 토크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아이와 눈을 맞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시어머니도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픈 아이를 볼 때 항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진료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화면 속 2분은 정말 따뜻하고 진실된 분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며느리를 잘 받아주시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아주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준혁이 뒷바라지 잘하세요. 따뜻한 한영은 없었어요. 방송에서 보던 그 인자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거의 눈도 맞추지 않으셨고 준혁 씨한테만 몇 마디 보내시다가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만 따뜻한 분들인가? 하지만 그때는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설마 그러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와서 드레스가 꽉 끼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준혁 씨가 제 손을 잡고 웨딩마치 소리에 맞춰 걸어올 때 저는 이게 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행복이 딱 1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정확히 26번째 날 밤이었어요. 준혁 씨 핸드폰이 잠깐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봤어요. 발신인 이름은 민지쌤이었는데 미리 보기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보고 싶었어. 집에 갔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잠깐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들을 보는데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같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2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도저히 동료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만남의 날짜들이 적혀 있었고 그 날짜 중 일부는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에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핸드폰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명을 하려다가 제 눈빛을 보고는 포기한 것 같았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는데 그 느낌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막 결혼했는데 아직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저는 그날 밤 이혼을 결심했다가 다시 접었다가 또 결심했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맹세해. 이 손 봐봐. 내가 수연이 손 꼭 잡고 맹세할게. 그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이듬해 봄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예쁜 아들이었어요. 재앙절개로 낳았는데 회복실에서 처음 아이 얼굴을 봤을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준혁 씨도 아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잘 살아보자. 지난 일은 다 묻어두자.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출산 당일에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바쁘신가 보다 했습니다. 진료가 있으신 거겠지.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가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시어머니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딱 네 글자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이를 보살피기도 바빴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100일이 되기 2달 전이었어요.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이후로 준혁 씨는 학원 일이 바빠진다며 밤 기가가 잦았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밤새 아이 수유를 하고 낮에는 눈도 못 붙이는 나날이었으니 그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칭얼대서 거실에서 나갔다가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있는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어요. 남산 근처 호텔 이름이 적힌 숙박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 그날 준혁 씨는 학원 회식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원 학부형 엄마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유, 수연씨,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는데 준혁씨가 학원 특별반 학부형이랑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목격한 사람이 있대.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2번이야. 이젠 안 돼.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요. 사흘 만에 연락이 왔고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파일이 제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이 분유, 기저귀, 갈아입을 옷, 제 옷까지, 통장, 그리고 증거 파일을 출력한 서류. 준혁 씨가 귀가하기 전에 저는 이미 친정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다가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냥 저를 와라 끌어안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정말 오랜만에 무너졌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하지만 2차례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가 워낙 확실했고 결국 법원은 2건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랬어요.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70만 원. 법정에서 판사가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갈 때 저는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이 다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는 판결이 끝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과 작게 돌잔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손자 사진을 찍느라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는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는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내도 일금 확인만 됐다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위자료도 양육비도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난 뒤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에게 강제 집행 신청을 했지만
준혁 씨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구조라 추적이 쉽지 않았어요. 그때 시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두 분 다 강남에서 소아과를 운영하시고 TV에도 여러 번 나오신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재산이 없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저 아이는 그분들의 친손자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사진도 함께 첨부했어요. 아장아장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할머니든 보면 가슴이 뭉클할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아이가 벌써 이만큼 컸어요. 준혁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연락드려요. 아이 양육비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판결이 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준혁 씨에게 아이 생각도 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장은 하루 뒤에 왔어요. 둘이서 결정한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하세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건가 싶어서요. 아장아장 걷는 손자 사진을 받고 이게 전부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시아버지께 따로 문자를 드렸어요. 아버님, 방송에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라고 하셨잖아요. 이 아이도 아버님 손자예요. 한 번만 연락 주세요. 방송에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친손자라면 더더욱 외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흘 뒤 읽은 표시만 생겼습니다.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아이를 재워놓고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시작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세상 모든 아이를 내 자식처럼 진료한다던 분들이 정작 자신의 피부치 손자는 사진 한 장에 답장 한 줄 안 낸다는 게 그 모순이 분노보다 먼저 슬픔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TV에 나와서 눈을 빛내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손자는 모른 체 하는 그 미선이 화면 속 그 따뜻한 미소가 얼마나 철저하게 포장된 가면인지를 직접 겪고 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고 그 병원 로비에 서게 된 겁니다. 접수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안쪽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하얀 가운을 입으신 채였습니다. 가운 가슴 쪽에는 원장 김모모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 조그마한 곰인형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다는 그 배지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주변에 대기 중인 아이들과 엄마들이 여럿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기는커녕 차갑게 쏘아붙이셨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진료 중이에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가 어머니 친손자예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안쓰러움도 미안함도 반가움도 그냥 귀찮은 민원이를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둘이 헤어지기로 한 거잖아요. 나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아버지가 판결받고 5달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이 아이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있어요. 준혁 씨에게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어머니가 직접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가 왜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하셨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마치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이 아이가 손자라는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라는 걸. 방송에서 아픈 아이를 보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넌 그 말은 그냥 카메라 앞에서만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미성년 손자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 의무는 민법 974조에 따라 인정될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이미 확인했습니다.
준혁 씨가 계속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어머니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고요. 시어머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안으로 들어와요. 원장실에서 시아버지도 합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으시더니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병원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병원 이미지,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손자가 어떻게 살고 있냐고, 며느리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병원 이미지.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아버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문자도 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냥 연락 한 번만 해달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5달 동안 아무 답이 없으셨잖아요. 그건 준혁이 일이고. 아버님.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어른말을 끌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송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라고 하셨잖아요. 아픈 아이를 보면 내 자식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진심이셨다면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저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아이가 낯선 공간이 신기한지 두리번거리다가 시아버지 책상 위에 놓인 청진기를 보고 손을 뻗었어요. 까르르 웃으면서요.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의 할아버지인 건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준혁이한테 연락해보겠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달 양육비 70만 원 오늘 바로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준혁 씨가 매달 직접 이행하도록 강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것도 안 되면 저는 다음 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수단이라는 게 뭐요? 저는 잠깐 시아버지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시잖아요. 그 방송 시청자 제보 이메일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SNS도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협박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방송에서 저렇게 말하는 분들이 친손자 양육비 한 푼 안 나오게 방치한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두 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제 통장에 7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아버지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 준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앞으로 매달 제때 보낼게,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사과도 형식적이었고 아이 보고 싶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가 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준혁 씨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끊길 때마다 제가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그러면 어김없이 다시 들어왔어요. 한 가지 씁쓸한 건 시아버지 병원이 얼마 후에 또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소아 희귀질환 아이를 무료로 치료해줬다는 미담 기사였어요. 시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어떤 아이도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다가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어떤 아이도 매면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진심인지 카메라 앞에서만 하는 말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아이 사진에 답장을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일간 표시는 생기는데 역시 아무 말이 없어요. 명절에도 아이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혁 씨가 다니던 학원에서 해고됐다는 얘기였습니다. 학부형 불륜 사실이 원장기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2돌이 됐습니다. 눈이 크고 웃음이 많은 아이예요. 아직 말은 서툴지만 엄마라는 말만큼은 어찌나 또렷하게 하는지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생깁니다. 저는 요즘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회계일을 찾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와 저둘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아요. 가끔 밤에 아이가 잠든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와 카메라가 꺼진 뒤가 같아야 진짜라고. 방송에서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도 자신의 손자 하나 외면하는 사람의 속은 그게 전부라고. 준혁 씨도 그랬고 시부모님도 그랬어요. 반짝이는 겉모습에 속아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 아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2번의 배신, 시부모님의 위선, 홀로 싸운 이혼 소송까지. 박수현 씨는 넘어지면서도 일어섰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이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혹시 지금 박수현 씨처럼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잘 살아낼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아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이 열차의 연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열차도 곧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뿌뿌!